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피곤한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영상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다들 바쁘게 움직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 그 복잡한 뉴스들 이면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좀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네, 혹시 1988년도 그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명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아주 기이한 통경입니다. 그 리스트 보면 정말 놀랍죠.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무려 6개가 일본 기업이었으니까요. 와, 6개나요? 뭐 NEC, 도시바, 히타치 이런 이름들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 하던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의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엔 전 세계 어디서든 가전제품이나 컴퓨터를 뜯어보면 그 초록색 기판 위에 메이드 인 재팬 이 무조건 박혀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오늘날 그 10대 기업 명단에 살아남은 일본 기업은 키옥시아 단 한 곳뿐이라는 거죠. 네,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겪으면서 일본이 링 밖으로 완전히 쫓겨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표면적인 몰락 뒤에서 일본이 최근 조용히 아주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91조 원, 이 천문학적인 실탄을 장전하고 반도체 패권의 판을 다시 뒤집으려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과연 40년 전 한국이 일본의 자리를 빼앗았듯이 이번엔 역사가 반대로 반복될 것인지 그들의 치밀한 부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반도체 지형이 요동치는 걸 이해하려면 단순히 지금 나오는 뉴스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먼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거 1980년대에 그 튼튼했던 일본의 철옹성이 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무너졌는지를 복기해봐야 해요. 그 붕괴 과정 안에 일본이 지금 다시 부활하려는 전략의 핵심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80년대 중반이 일본 반도체의 황금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기술로 싸우다가 밀려난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라 그 위기감을 느낀 강대국의 몽둥이가 직접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죠. 미국이 룰 자체를 엎어버린 거네요. 맞아요. 당시 일본 기업들의 무기가 수율, 그러니까 불량품 없이 완제품을 짝짝 뽑아내는 생산 효율성이었거든요. 이걸 무기로 미국 시장에 메모리 반도체를 헐값에 막 쏟아부었습니다.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숨통이 막혔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니까 1985년에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듭니다.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일본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버리죠. 와, 거기다 이듬해에는 미일 반도체 합정까지 맺었잖아요. 네, 일본 내 시장에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무조건 채우라고 강제를 했고요. 무역 보복 조치인 슈퍼 301조까지 발동했습니다. 룰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발을 묶고 두들겨 팬 수준인데 여기서 엄청난 기시감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려고 수출 통제하고 막는 방식이랑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결국 이리저리를 위협하는 이 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저앉힌다는 지정학적 논리죠. 사활을 걸고 집중 투자를 감행한 게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반도체는 그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실리콘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보통 불황기가 오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그 불황기에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 차세대 공정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역발상 베팅을 했어요. 와, 진짜 뭐 아니면 도식의 승부수였네요.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다 놓쳤죠. 그 사이에 한국이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고 역전해 버린 겁니다. 결국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이 1위로 올라섰고 지금까지 굳건한데 완벽한 40년 만의 역전극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역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시 메모리는 한국이지 이러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이 무대 뒤편에서 일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이 기점이더라고요. 네, 2021년부터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대하는 관점을 180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기업들이 돈 버는 전자부품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경제 안보의 무기로 재정의한 겁니다. 아, 국가가 직접 생태계를 설계하고 돈을 쏟아붓겠다. 맞아요. 이시바 총리 발표를 보면 그 의지가 숫자로 확 드러납니다. 향후 5년 동안 반도체랑 AI에 무려 10조 엔, 한국 돈으로 약 9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91조 원. 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선 상상도 안 가는 큰 돈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글로벌 반도체 시장 스케일로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당장 대만 TSMC나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설비 투자액만 수십조 원이잖아요. 네, 매년 그 정도 단위로 돈을 태우고 있죠. 이미 40년 동안 선두에서 달려온 기업들인데 일본이 아무리 국가 지원을 한다 해도 5년에 91조 원으로 그 격차를 따라잡는 게 이거 산술적으로 말이 되나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점입니다. 절대적인 금액만 보면 선두그룹을 당장 따라잡기엔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무모한 전략을 버리고 아주 영리한 투트랙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트랙이 바로 글로벌 초인류 기업 유치입니다. 아, 자기들한테 없는 역량을 가진 기업을 앞마당으로 불러들인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대만 TSMC를 일본 구마모토에 유치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당장 최고급 건물을 못 올리겠으니까 세계 최고의 건설사를 데려와서 우리 땅에 건물을 짓게 만들자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TSMC 구마모토 공장 짓는 비용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대줬어요. 통상적인 지원금을 아득히 뛰어넘는 파격적인 액수죠. 와, 절반을요? TSMC 입장에서도 솔깃했겠네요. 대만 본섬에 집중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산해야 했는데 일본이 물도 많고 전력도 안정적인 데다가 돈까지 대준다고 하니 거절할 수 없는 카드였던 겁니다. 마이크론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치했고요. TSMC를 끌어들여서 당장 제조 공백을 메우는 건 아주 훌륭한 단기 처방전이네요. 근데 남의 손 빌려서 공장 돌리는 것만으로는 진짜 패권을 쥘 수 없잖아요. TSMC가 핵심 기술을 순순히 넘겨줄 리도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준비한 두 번째 트랙이 진정한 야망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라피더스라는 회사죠. 아, 라피더스.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평범한 민간 기업이 아니에요.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같은 일본 대표 8개 대기업이 뭉친 드림팀입니다. 어벤져스처럼 모였네요. 목표가 뭔가요? 단 하나입니다. 2027년까지 2나노급의 최첨단 반도체를 자체 양산하겠다는 겁니다. 네, 2나노요. 여기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보면 7나노, 5나노 하잖아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회로가 미세해져서 기술이 엄청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2나노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세계 최정상 기업들도 이제 막 수율 잡으려고 피튀기게 싸우는 인류 기술의 극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문은 이겁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계단 오르는 거랑 같아서 10나노 해보고 거기서 7나노, 5나노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가며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율을 잡는 경험이 필수적이죠. 근데 일본은 80년대 구형 공정에 멈춰서 있었는데 그 중간 단계를 모조리 건너뛰고 갑자기 2027년에 2나노를 만들겠다는 게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부분 때문에 라피더스의 계획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매서운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계단의 핵심이 트랜지스터 구조 변화거든요. 구조가 아예 바뀌나요? 네, 7나노에서 3나노까지는 전류 제어 구조가 상어 지느러미 모양인 핀펫 방식이었어요. 삼성과 TSMC는 여기서 피눈물 흘리며 노하우를 쌓았죠. 근데 2나노부터는 이게 한계가 와서 전류 채널 사면을 다 감싸는 GAA라는 완전히 새로운 3차원 구조를 써야 합니다. 와, 아예 건물을 짓는 공법 자체가 뼈대부터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삼성과 TSMC는 기존 미세 공정 경험이라도 있는데 일본은 핀펫 양산할 경험조차 없어요. 게다가 2나노의 필수적인 EUV라는 노광 장비는 한 대에 수천억 원인데 사온다고 바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도 맞추고 초점 맞추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경험 없는 라피도스가 단 몇 년 만에 그걸 돌파한다는 건 사실상 기적이네요. 자본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2나노 라인 제대로 구축하려면 최소 5조 엔, 우리 돈 45조 원이 필요한데
지금 일본 정부 지원금은 1조엔 남짓이에요. 당장 돈도 못 버는 회사에 누가 그렇게 크게 투자하겠느냐는 벽에 부딪혀 있죠. 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40년 전 영광에 취해서 헛돈 쓰고 있구나. 이나노라는 화상 쫓다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라피두스가 설령 실패하거나 일정이 늦어진다 해도 우리가 일본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 전체 판을 지배하는 통제권, 바로 소부장에 있거든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말씀이시죠? 네. 이 분야에서 일본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독점적 지배자입니다. 건물 지을 때 무조건 써야 하는 특수 콘크리트랑 초정밀 크레인 독점 공급권을 쥐고 있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숫자를 보면 압도적이에요.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가 일본입니다. 무려 48%를 장악하고 있어요. 와, 48%요? 절반이네요. 한국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은 13%에 불과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게다가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에서도 일본이 31% 점유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아니, 전 세계 공장 절반이 일본산 소재 없이는 안 돌아간다는 건데 소재 기술이 왜 그렇게 따라잡기 힘든 건가요? 성분 분석해서 똑같이 섞으면 안 되나요? 반도체 설계보단 쉬워 보이는데요? 화학 소재 공정의 핵심은 레시피가 아니라 순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로를 깎아내는 불화수소 같은 경우 불순물이 0.0001%라도 섞이면 웨이퍼 전체를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헉, 전체를 다요? 네. 그래서 소위 11-9, 그러니까 99.9999999%의 극한의 순도를 요구하거든요. 소수점 뒤에 9가 9개요? 아, 이건 무슨 마법의 영역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런 극한의 순도는 실험실에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이프 재질, 공장 실내 온도, 기계의 미세한 진동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현장 작업자들 몸에 밴 노하우와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 쌓여야 가능한 영역이죠. 아, 그래서 일본이 제조 전면전에서는 졌어도 기초화학이나 정밀기계 같은 뿌리 기술에서는 조용히 대체 불가능한 묵주를 쥐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이걸 들으시면 아마 2019년에 뼈아픈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 그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 반발해서 기습적으로 수출 통제했던 그 사태 말씀이시죠? 그때 우리 산업계 진짜 패닉이었잖아요. 삼성 공장 멈춘다고 난리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국가적 당혹감의 실체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소부장 생태계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고 요리사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주방 칼 뺏고 식재료 밸브를 잠가버리니까 당장 요리를 낼 수 없는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진짜 등골이 서늘하네요. 물론 그 이후로 국선을 많이 높였다고는 하지만 최첨단으로 갈수록 여전히 일본선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완벽한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정리가 되네요. 라피다스 이나노가 당장 허풍처럼 보여도 그 뒤엔 생태계 절반을 쥐고 흔드는 소부장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맨날 싸울 수만은 없잖아요. 다행히 산업 현장 리더들은 아주 냉철한 실용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국가가 100% 독자 생존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 나라 산업계 사이에서 전략적 협력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가요? 아주 상징적인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일본 현지, 그것도 요코하마 같은 핵심 산업단지에 대규모 R&D 센터를 직접 세우고 있습니다. 와, 일본 한복파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 11-9 순도 만들어내는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랑 아예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개발하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차세대 반도체는 도면 다 그리고 소재 찾는 게 아니라 초기부터 소부장 기업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일본의 기초기술과 한국의 양산 능력을 결합하는 윈윈 모델이죠. 일본 정부도 자기네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 같은 큰 고객 놓치지 않게 보조금 주면서 환영하겠네요. 맞아요. 양쪽의 약점을 보완하는 아주 이상적인 공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 굴러가면 최악의 충돌은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결코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이 밀월 관계 밑바닥에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거든요. 시한폭탄이요? 만약 우리가 회의적으로 봤던 라피더스의 이나노 양산이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자금력과 국가적 결집력으로 진짜 2027년에 성공해버린다면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일본은
뒤에서 식재료만 대주는 업체가 아니라 자기들 재료로 최고급 요리 만들어서 우리 앞마당에 직접 식당을 차리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소부장이라는 무기에 최첨단 제조라는 방패까지 다 쥐게 되는 거예요. 당장 한국 파운드리는 대만 TSMC 넘기도 벅찬데 내목줄을 쥐고 있는 라피더스라는 막강한 경쟁자까지 상대해야 합니다. 와,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포식자로 돌변할 수 있는 진짜 피 말리는 체스판이네요. 기술 패권 시대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교훈이죠. 네, 오늘 내용을 쭉 듣다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머리가 확 맑아집니다. 40년 전 비틀거리던 일본, 빈틈을 파고든 한국, 그리고 이제 막대한 자본과 소부장 무기를 들고 다시 링 위로 오르는 일본. 참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이 살얼음판 위에서는 결국 기술의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출퇴근길 목적지에 거의 다 오셨을 텐데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 다룬 이 반도체 전쟁, 이게 그냥 신문 경제면의 활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우리 회사의 생존, 내 월급, 그리고 우리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현실과 맞닿아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혹시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뭐 배터리, 전기차, 문화 콘텐츠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샴페인 터트리는 이 순간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적인 삽과 곡괭이를 독점하며 40년 전 일본처럼 맹추격해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루 업무 현장에서 이 서늘한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 예리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치열하고 통찰력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